우리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도 이번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4월 3일 오전 4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와 외에도 지금 오늘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조금 전에 또 연금 개혁하는 공포를 냈고요. 상법 개정하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상법 개정안, 시장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가들이 많이 바랬었던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또 발의를 해서 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어제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도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 역시 상승 전환하면서 0.4%대 상승으로 출발을 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경제계에서 최근에 또 어떤 이슈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세현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동안에 또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요즘 시장이 너무나 이슈가 많아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진짜 길거리에서도 체감을 하는데 이런 뉴스나 경제계 쪽에서 시장에서 이야기, 기업 회생 신청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올 들어서만 해도 홈플러스 대표적으로 있었고 네. 벽산 엔지니어링 같은 건설들도 그쵸. 이제 줄줄이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어제 또 우리 아마 광고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반란이라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기업 회생 반란. 신청을 네. 했죠. 이 반란이라는 기업이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명품을 온라인에서 그쵸.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예요. 플랫폼이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명품은 면세점에서 사거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보통 살았었는데 그런 편견을 깨고 이제 온라인에서 유통을 시도한 업체거든요. 그 광고 문구가 이랬었어요. 명품을 왜 백화점에서 사? 약간 이런 문구였는데. 네, 그렇죠. 백화점보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좀 판매한다라는 면에서 젊은 층들한테도 좀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구조가 해외 병행 수입 상품을 판매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명품의 본사가 있고 그쵸. 본사와 우리나라의 유통업체가 이제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이제 정식 루트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병행 수입이라는 거는 정부가 이 수입공 상품의 이 가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1995년부터 허용을 한 건데 본사와 공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그 유통 경로 외에도 현지 판매 딜러들한테 물건을 사와서 정식 수입사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허가를 한 거예요.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마진을 덜 붙이고 판매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백화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 수입한 제품들을 이제 일반인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자 이런 그쵸. 식으로 이제 시작된 건데 반란에서 판매한 명품들이 보통은 이렇게 이제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들이 이제 병행 수입해 와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면 중개 수수료를 반란이 챙겨요. 그래서 반란의 매출은 이제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었는데, 수익이었던 거죠, 반란은. 그렇죠. 이게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2020년에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그 2019년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처음 이제 발생이 되고 2020년부터 본격화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들 밖에 못 나가고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오프라인 쇼핑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 이커머스 산업이 그때 훅 컸는데. 그러면서 비대면 소비가 들고 명품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 패턴이 좀 이제 요 코로나19로 정책이 되기 시작한 주식이나 거죠. 코인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쵸. 밖에는 못 맞아요. 나가니까 돈은 어디다 써야 되는데 맞아요. 이러면서 명품을 온라인으로 산다 맞아요. 이런 그쵸. 유행이 엄청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명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이 반란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쵸. 반란이 그래도 우리가 차별화한 점이다라고 내세웠던 게 그 물류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서 해외 현지 부티크가 직접 이제
국제 배송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이런 이제 정책을 좀 썼었고, 네네. 그래서 뭐 배송비가 좀 상당하게 했습니다. 8만 원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또 이제 세일 정책도 엄청 많이 했었고, 뭐 구매 보장 정책이라든가 뭐 이래서 초반에는 약간 명품계 쿠팡이다 이런 별명도 좀 있긴 그쵸,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성장 속도를 보면 2021년에 월 거래액 572억 원 찍었고요. 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600만 명에 달했고, 네. 월 신규 앱 다운로드 건수가 막 40만 건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통 서비스 앱 중에서 이때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그랬죠. 나름 이제 다크호스로 이렇게 떠오른 곳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명품 플랫폼 수요가 줄었다는 그쵸. 게 이제 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시작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너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 게 뭐 네, 결국은 그렇죠. 독이 됐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세 군데가 있거든요. 머스트잇하고 트렌비, 그래서 반란, 이래서 머트발 이렇게 줄여서 부르게 됐었는데 이런 데들하고 이제 사실 치킨 게임처럼 경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심하게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할인 쿠폰도 엄청 뿌리고, 뭐 사실 이 모델이 톱배우였던 김혜수 씨였는데, 그렇죠. 기억납니다. 예. 저 배우 모델료도 엄청 썼겠네 이런 발란이 생각 돈 좀 많이 벌었나 보다. 네, 진짜 그렇죠. 그랬어요, 다들. 그래서 실제로 2021년에 보면 광고 선전비가 한 190억 원 정도였고 2022년에 네. 385억 원을 썼었어요. 어휴. 근데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 매출 성장세를 유지는 해야 되니까 그때 뭐 20% 30% 할인해주는 쿠폰도 엄청 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이제 수익성은 계속 악화됐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이제 적자가 아이고, 누적이 된 게 그랬군요. 한 총 700억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77억 원,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시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말라갔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기업 회생까지 가게 된 거죠. 네. 자, 물론 뭐 반란 자체의 문제점도 있었고, 뭐 명품 소비가 뭐 경기가 지금 또 위축되고 약간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명품을 원하는 수요도 줄어든 뭐 그런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반란이 갑작스럽게 뭐 회사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지금 잠식되고 있었지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지금 기업 회생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 명품 플랫폼의 핵심은 이 명품이라는 게 비싸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하는 건데, 반란에서 근데 이런 게 또 가품 논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좀 약간 신뢰성에 타격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병행 수입품을 살 때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살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가품이 아닐까. 그쵸, 우리가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짝퉁 논란인 건데, 반란은 그 마케팅할 때 100% 정품입니다. 우리가 보장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가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2022년 5월에 나이키 에어조던 이제 뭐 스캇 한정판이라고, 사실 네, 저는 그쵸. 신발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한정판이라서 비싼 제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가 175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그 똑같은 모델을 이 소비자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송된 이 제품을 보고 이제 비교해봤나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좀 차이가 난다, 가품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운동화 매니아들이 올리는 그쵸. 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글을 올려서 이걸 한국 명품 감정원에 검수를 이제 부탁을 했더니 가품을 판정이 아이고. 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기존의 결제권을 100% 환불을 해주고 이제 구매한 운동화와 똑같은 제품을 그 리셀 플랫폼, 이제 우리 크림 같은 크림이죠, 이제 네, 크림. 리셀 플랫폼에서 280만 원에 구매해서 새 상품을 이제 그 소비자한테 네네. 주는 식으로 이제 어찌어찌 무마를 했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반란이 우리가 그러면 가품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갖추겠다, 그리고 검수 꼼꼼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5월 달에 터지고 나서 10월 달에 또 비슷한 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트시 후드 그쵸. 집업이었는데 이 수트시도 굉장히 비싼 그쵸. 뭐 후드 집업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란에서 구매한 소비자가 이게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서 이거를 반품하려고 갔더니 반품 배송비만 8만 원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크림이라는 그 리셀 그쵸. 한정판 리셀 플랫폼이죠, 플랫폼에 이제 판매를 한 거 올린 건데, 거기도 이제 이런 가품이냐 아니냐를 이제 꼼꼼하게 검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크림에서 이게 가품이다라고 이제 했군요. 판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뭐 크림이 보통 이제 이런 가품을 판매를 시도한 소비자한테는 좀 이렇게 벌금을 물려요. 그게 이제 5만 1,000원이 페널티가 부과가 됐고 네. 이 소비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반란에 항의를 한 거죠. 항의겠죠, 그럼. 그래서 반란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 절차 들어가겠다라고 해놓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200% 선보상을 해준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워낙에 이제 이 명품 브랜드 본사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반란에 입점해 있는 셀러들이 판매하는 제품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긴 했었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신뢰도가 좀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이러면 병행 수입이 본사랑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사실 병행 수입하는 셀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체크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반란이 약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지난 24일이었나요? 24일부터 정산 지연 사태, 정산을 못 해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자꾸 펼쳐져서 회생 신청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온라인에서 명품을 수요하는 그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그쵸. 그러면서 조금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제 가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신뢰도 좀 타격을 입고 이 명품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제 면세점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맞는데 그 반란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그 대금 이제 셀러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통상은 뭐 이제 지급 주기가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보통은 한 2주 단위로 판매된 걸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 24일에 정산해줘야 될 시기에 정산을 못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셀러들 사이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게.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반란 측의 그때 해명은 이랬어요. 정산금을 이제 그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셀러한테 잘못 입금이 된 게 발견이 돼서 지금 정산금을 다시 다 계산하는 중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산정해서 28일에 셀러별로 정산금을 다시 이제 공지를 하고 그때 지급 일자도 공유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8일에 결국 그걸 못 지켰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결제 서비스 다 중단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정산이 지급이 안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이제 페이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업체들이 이제 팀원 위메프 사태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 이제 결제 서비스를 다 중단한 거죠. 근데 지금 입점업체가 한 1,300개 정도에 이르고 이제 월평균 거래액이 한 300억 원 정도 되니까 미정상 뭐 규모도 굉장히 이제 좀 상당할 거다라는 그렇네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란 측에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130억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겠냐라는 거 보고 있고요. 이게 제2의 TMF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이 과정들이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팀원 위메프도 작년 7월 초에 이제 정산금이 이제 지급이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우리 시스템 오류가 좀 있어서 일시적인 정산 지연이지 우리 유동성의 문제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정산 사태로 갔잖아요. 그리고 반란도 지금 이제 뭐 정산금 오류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정산을 못했고 그 미정산 사태 전에 대규모로 할인 판매한 것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TMF도 굉장히 할인폭을 늘렸고 특히나 이제 상품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10% 이상씩 이제 싸게 팔아서 일단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뭐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너무 눈에 띄게 보였고 반란도 작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할인 쿠폰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셀러들한테 수수료를 받지만 그 수수료의 마진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할인 쿠폰을 뭐 10%, 20%, 30%짜리를 이제 발행을 하면 이건 역마진을 감소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의기, 그러니까 시그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가 진작에 나왔었는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미정산 사태 터지고 나서는 뭐 이러다 홈플러스처럼 기습 회생 신청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이어졌고 미정산 사태 이후에 이제 전 직원 재택근무 시키고 그 누가 오면 대응할 수 없도록 이것도 또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반란의 본사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공유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고 하는데 미정산 사태 나고서 이제 그 반란 해당 층에 뭐 전 인원 재택근무라는 표지판 이제 찍어서 이제 기사에 많이 인용이 되긴 했었는데 25일에 그러니까 24일에 미정산 사태 시작됐고 25일에 이제 셀러들이 좀 일부 이제 본사로 찾아와서 뭐 경찰 출동도 하고 이런 소란이 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너무 TMF랑 비슷하니까 약간 이 과정에서 좀 시그널도 있었는데 이거를 빨리 눈치를 못 챘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뭐 나쁜 예감은 늘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 그러면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31일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서울회생법인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했는데 일단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반란의 모든 채무는 이제 동결이 되고요. 채권자들은 이제 회생 계획 안에 따라서 이제 빌려줬던 돈을 일부 이제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사실 홈플러스랑 좀 다른 게 홈플러스는 선제적 기업 회생 시청이었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상거래 채권, 그러니까 사실 셀러들이 받아야 되는 돈은 상거래 채권인 건데 네네. 이거를 이제 몰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셀러들이 되게 지금 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뭐 5억 원이다. 그쵸. 뭐 이래서 이제 항의하고 이런 속이 분들이 타들어가겠네요. 많은데 어제 반란이 배포한 입장문을 보니까 뭐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하긴 했어요. 뭐 올해 1분기 내에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게 예상하고는 다르게 추가 자금 확보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좀 변제를 하고 반란의 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아 이게 회생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러니까요. 의구심이 좀 있죠. 그러면서 또 M&A 이야기도 나오던데 뭐 M&A를 인수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가능할까요? 매력이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로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그죠. 뭐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M&A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겠다. 그러니까 인수 후보자를 좀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인수자를 찾아서 뭐 이게 주인이 바뀌게 되면 네네. 뭐 이런 상거래 채권도 변제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 반란의 설명은 뭐 일단 일반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없고 네. 다른 회생 절차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반란의 월 평균 거래액보다는 좀 적은 적다. 수준이라서 그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업계에서 보는 거는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는 게 일단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회사의 이 자산들을 이제 좀 팔아서 네네.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자산도 많지 그럴 게 않은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알짜 그쵸, 부지에 부동산이 그 부동산 자산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거라도 팔아서 변제를 하면 되는데 지금 반란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고객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무형자산인 그렇네요. 건데 이거의 가치를 실권이 얼마나 없네요. 쳐줄 것이냐. 그리고 이런 무형 데이터의 가치를 쳐줘서 인수할 인수 후보자가 있겠냐.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회생 절차를 제대로 밟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시장의 분위기고 경기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 데이터만을 비싼 돈 주고 산다는 게 그죠. 사실 맞아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인수 네. 후보자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란은 지금 이런데 다른 플랫폼들도 괜찮습니까? 아까 세 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머트발이라고 불리는 네네. 이제 머스티시한 트렌비나 이런 데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이후에 명품수요가 줄어든 거 똑같은 업황 악화를 겪었고 네네. 뭐 다 수수료 수입이 전부인 그쵸. 이제 유통 플랫폼 업체인 거거든요. 뭐 취급 제품도 여러 가지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명품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조금 그러게요. 나가서 뭐 뷰티로 확장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있었지만 네. 사실 근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작년에 이 세 업체가 다 이제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시절에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이제 세 업체의 몸값을 보면 반란이 최고 한 3천억 원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머스잇 같은 경우가 이제 4,500억 원 그리고 트렌비가 2,800억 원 정도로 꽤 높은 몸값을 받았었는데 뭐 그때 당시 세 업체 다 적자였는데도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유니콘이 될 수도 있겠네. 우리가 보통 그러게요. 이제 예. 기업 몸값 한 1조 원 정도면 유니콘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유니콘이 될 수도 있겠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업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가치가 확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가치도 떨어졌고 이 업황이 안 좋아지고 명품 수요가 줄면서 새 업체들이 굉장히 마케팅 경쟁을 심하게 했었어요. 근데 출혈을 그 했군요,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한 것이 반란이었거든요. 또. 그나마 이제 뭐 반란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머스잇이나 트렌비는 조금 이제 구조조정을 했죠. 뭐 머스잇 같은 경우는 압구정 사옥도 팔고 뭐 희망퇴직도 받고 이제 트렌비 같은 경우는 다 중고 명품 거래 이런 쪽으로도 좀 눈길을 돌리고 이랬었는데 반란은 이제 할인 쿠폰을 많이 뿌려서 외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좀 이제 내실이 계속 부실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투자 유치를 한 결과를 좀 보면 네네. 트렌비 같은 경우에 시리즈 2라운드였거든요. 55억 원을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당장 그러게요. 이제 나가는 비용들을 조금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전환사채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주당 20만 원대였는데 네. 이게 2022년에 200억 원 시비로 조달했을 때는 최초 전환가액이 61만 원대였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토막 난 거고 사실 반란도 이제 최근에 투자 유치를 받긴 했는데 반란 몸값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반란이 투자 유치를 했다고 네. 저희가 아는 그 실리콘2
네, 맞아요. 그쪽에서 네, 투자 네. 유치를 받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이렇게 기업부양을 네, 시작한 그러니까요. 건데 실리콘투라는 것은 화장품 유통기업이고 네네. 이제 코스닥 상장사라서 그 작년에 많이 주가 잘 알려진 갔던 맞아요, 실리콘투. 맞아요. 예. 근데 이 실리콘투한테 전환사채 형태로 이제 1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 그때 이제 2월 말에 경영권 매각을 전제로 투자 유치를 받은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실리콘투가 그때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75억 원씩 투자를 하되 지금 이제 75억 원만 입금을 한 상태고 나머지 나머지는? 75억 원은 조건이 좀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조건이죠?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 이제 매월 직매입 판매를 통한 매출 비중이 50% 이상일 것. 지금 이제 셀러들이 판매해서 이제 수수료를 얻는 거라면 직매입도 좀 해라라는 거였고 매월 영업의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이제 조건이 있었고 이런 기준을 만족하면 2차분을 집행하겠다고 추가 투자를 했는데 하겠다. 이제 1차분 입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때 전환가액이 그러니까 12 전환가액이 6만 1,171원으로 측정이 됐는데 이걸 기업 가치로 이제 환산해서 보면 그 반란의 기업 가치가 한때 3천억 원 넘게 갔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이 기준하면 292억 원 수준이라서 아이고. 10분의 1 토막 정도 난 그렇네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실리콘2는 좀 상황이 난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실리콘투한테 투자 유치할 때 반란이 낸 자료를 보면 반란의 명품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이제 실리콘투의 글로벌 물류 마케팅 경험을 그러게요.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냈었는데 뭐 바로 이제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거거든요. 실리콘투가 보니까 그 사실 반란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에도 7% 넘게 하락했고 어제 6%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반등해서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던데 네네. 이게 실리콘투가 최근에 사모펀드 운용사인 글렌우드 크레딧한테 한 1,440억 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뭐 이제 시설 투자나 이제 빚 갚는데 얼마 쓰고 네. 이제 반란을 첫 투자처로 정해서 투자를 한 거였는데 아우. 투자하자마자 기업 회생을 첫 선택이 신청했으니까 안 좋았네요. 이제 투자자인 글렌우드한테도 이제 볼 면목이 없는 눈치가 상황이 된 보이겠네요. 거고 네. 이게 문제가 이제 미정산 사태라든가 이런 기업 회생 신청에 대해서 반란이 사전에 실리콘투하고 공유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에 바로 뒤통수를 맞은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최근에 뭐 이렇게 쓰러지는 기업들이나 이런 이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홈플러스도 한번 쫙 네. 정리를 해봤지만 최근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뭐 회사들 이런 업체들의 비슷한 패턴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업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네네.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데 일단 그러니까 홈플러스도 그렇고 여기도 유통업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통업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러니까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라든가 경기를 좌우하는 변수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특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19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이 사실 유통구조를 확 바꿀 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쵸. 변수는 아니었던 네. 거고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이 이후에 유통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엔데믹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할 그쵸. 것이라는 거를 약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대응을 제때 못하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좀 뒤처지는 면이 좀 있었고 사실 반란만 해도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명품에 대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기존에는 이게 좀 사치품에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가서 내가 명품 가방을 보는 것까지 이런 이제 다 의미부여를 했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 매장에 가면 사실 그 매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요새 그 이제 대기표 경험도 이제 소비를 그쵸. 하는 거죠. 예. 대기표 끊어가지고 줄 서서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면 그 직원들이 하얀 장갑 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명품 가방을 꺼내서 가져다 보여주고 주고, 네. 거기서 이제 카드를 긁는 재미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좀 자존감을 이제 느끼는 이런 것들도 사실 네네. 이제 그 과정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코로나19 때 이제 외출이나 쇼핑이 이게 불가능했기도 했지만 이 명품을 대하는 이 태도 자체가 사치품이라기보다 이제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제 명품 소비를 시작하고 이런 건데 나를 표현한 수단이라면 이걸 굳이 내가 백화점 가서 뭐 2배 가격을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렴하게 온라인과 반란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비교해보고 사는 게 낫지 않냐는 인식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사용자들이 많이 잘 늘었던 됐던 것도 건데.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야 사실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 했었는데 코로나19 끝나고 나서는 할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쵸. 막 밖에 여행도 다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축제도 가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명품에 쓸 돈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기존에 이 명품을 이제 소비했던 뭐 중장년층의 소비도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후에 이 경기 사이클에 따른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호응할 때도 있지만 이제 내리막길을 걸 때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짰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너무 외형 성장에만 이제 공격적으로 올인했었다라는 게 약간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뭐 시장이 어려운 상황, 우리 경기도 어려운 상황 이러면서 유통업체들이 지금 타격을 먼저 막 받으면서 기업회생 신청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서 저희가 잘 선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이나 또 산업으로 퍼지기 전에 오늘 또 반란에 대해 상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권서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